오키나와라는 그 땅덩어리를 일본에 돌려준다. 반환을 한다. 또는 일본에 귀속시킨다. 시정권을 돌려준다. 하는 이러한 1969년 4월 25일 박정희 대통령은 기자단과 만나 회견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계절적인 요인이라고 해서 산업, 경제 또는 건설 부문에 있어서 보통 부진한 것이 상례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초는 신년 휴가가 있고 또 2월달에 들어가면 구정이라고 해서 인력 설이 있어서 또 노는 날이 있고 또 2월달은 보통 28일 또는 9일 해서 다른 달에 비해서 일시가 며칠 동안 부족하고 또 이때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1년 중에 추운 운동설함이기 때문에 금년은 또 6월달에 북선이 와서 함께 일부 지역에 교통에 맞이했고 등등 해서 생산이 여러 가지 부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1사분기의 통계가 아직까지는 종합된 것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5월 초에 가면 이것이 나오게 있는데 1월, 2월달의 실적과 3월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면 1사분기에 있어서는 모든 계획 사업들이 이러한 여러 가지 계절적인 요인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대부분 다 목표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나간다면 금년도 우리가 측정한 여러 가지 목표 달성도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바입니다. 다음에는 주로 이 경제 건설 부문에 대해서 주요한 것만까지 말씀을 드린다면 첫째는 물가. 금년도 우리 경제 지표를 안정된 기반 후에 지속적인 고도 성장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가장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물가면에 있어서 3월 말 현재 물가 상승률은 원유 물가 작년 말에 비해서 3.1%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목표 6%에 비해서 그다지 소망스러운 좋은 성과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작년 동기, 작년 3월 말 현재에 있어서 전년 말에 대한 물가 상승률은 3.8%였기 때문에 대체로 이년도 금연 물가 상승률 6% 이것을 달성하는 데는 지금 현재 숫자가 그렇게 좋은 숫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무난히 생각이 들어오고 또 서울 소비자 물가도 3월 말 현재 3.2% 이것도 금년 목표 10%를 위해서는 대략 무난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다음에는 이 수출. 이것은 3월 말 현재 숫자로는 1억 2천만 불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남대문 옆을 지나가면서 코트라 사무실 이걸 보면 매일매일 우리나라 수출이 늘어나는 것이 보입니다만 아마 지금쯤은 1억 5천만 불 선에 도달했으라고 봅니다. 다음에는 저축 증가율. 이것은 금년 연초에 유럽적으로 저축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좋은 현상이라고 보는데 금년도 1사분기에 있어서 저축 목표가 338억이었는데 실적은 590억 그것보다는 약 250억 이상 저축이 늘어났습니다. 오늘 25일이 이달에 저축의 날도 되었는데 국민 여러분들 앞으로도 계속 저축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작년도 우리 경제가 고도 성장을 했다고는 하지만
또 국민들의 소비 성향이 급격히 늘어났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어느 신문을 보니까 작년도 경제를 고도 성장의 고도 성장 이렇게 표현해놨는데 비슷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경제 성장을 하더라도 소비를 억제를 하고 저축을 많이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 경제가 계속해서 커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 국민 소비율이 여러분들 지상에서도 보실 줄 압니다만 약 87%.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 총 GNP에 대해서 87%를 우리가 소비를 해버렸다. 그럼 저축은 얼마나 했냐? 불과 한 13% 정도밖에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100원을 버렸다면 87원은 써버리고 겨우 13원밖에 저축을 하지 않았다. 이것은 우리 이웃에 있는 일본이라든지 자유중국이라든지 다른 나라에 보면 이 저축률이 아직도 우리는 대단히 낮은 그런 수준에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우리 국민들의 소비율은 대단히 높다 이런 얘기를 앞으로 우리 모든 국민들이 이 소비 억제, 저축에 대해서 보다 많은 협조를 해야 되겠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는데 결국은 소비 억제라는 것은 저축을 많이 하면 우리가 자연적으로 억제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소비를 많이 하면 저축을 줄여버리는 겁니다. 다음에는 건설 부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경부 고속도로 이것은 그동안 공사비의 재조정으로 말미암아 공사비 정액 문제가 있어서 약간 말씀을 좀 했습니다만 정액된 공사비에 대한 재원 연출 방안이 마련이 되어 있고 또 서울서 오산서 부산까지 전 공구에 있어서 모든 공사는 현재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계획대로 추진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오경 계획에 있어서 우리의 전략 중에 하나인 석유화학공업 이것은 70년 말 내년 말까지 완공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내외자 합치가 540억에 투자를 해서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9개 부문의 사업이 여기에 전용한 사업가들과 계약이 벌써 완료됐고 공장 부지는 제1단계 작업이 지난 3월 달에 완료됐고 제2단계 작업이 금년 2월에 완공될 예정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대략 내년 말까지는 예정대로 준공될 것으로 보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에 우리가 특히 중점을 두고 있는 기계공업 육성과 국산화 촉진 문제. 이것을 위해서 금년도 정부는 약 180억의 재리 금융 자금을 마련해서 해서 이것을 방출했습니다. 그러나 1, 4분기에는 약간 부진해서 지금까지 방출된 것이 내가 알기로는 약 18억. 이것은 2, 4분기부터는 좀 더 박차를 가해서 기회원 육성과 성화 촉진에 보다도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 재능 개발 부문. 이것도 금년도 목표가 35만 킬로를 금년에 우리가 개발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오늘 오후에 방영에 있는 제5호기가 준공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시즌을 마치고 오늘부터 정식으로 상업 발전을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오늘은 부산의 감천 화력제 4호 이것이 10만 5천 킬로 오늘 준공되는 동리 화력발전소가 25만 킬로 그래서 금년도 목표는 오늘로서 벌써 달성됐습니다. 이것으로서 우리나라의 지금 전력은 시설 용량 163만 킬로. 원래 우리가 2차 오경인 계획을 만들 때 2차 오경인 계획이 끝나는 71년도에 달성할 목표가 대략 160만 킬로 됐는데 재능개발 부분에 있어서는 벌써 우리가 2차 오경인 계획 목표를 달성했다고 봅니다. 수정된 계획은 71년도에 417만 킬로. 여기도 방대한
투자가 필요합니다만 이런 사업들을 모두 현재 모든 것이 순조롭게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또 금년에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르고 있는 부분이 농민 소득 증대 사업입니다. 우선 금년에 194억이라는 투자를 해서 도체 이 사업이 지금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고, 또 한 가지 큰 부분이 작년부터 시작한 농업용수 개발 사업. 이것은 68년부터 시작해서 작년부터 시작해서 71년에 끝이 나는 4개년도에 401억에 투자를 했어. 금년도 투자가 158억. 이것은 우리나라에 있는 수리 불안전답, 한 달에 오는 피해를 입는 수리 불안전답 43만 정도를 이 4년 동안에 완전히 해결하자 하는 것도 방대한 사업입니다. 이것도 현재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식량 생산 사업. 작년과 재작년은 우리나라에 이해 없는 한달로 말미암아 큰 충격을 겪었는데, 금년에는 우리가 평년작보다도 약 22% 석수를 해서 약 560만 석, 작년에 비하면 약 1000만 석에 가까운 980만 석을 더 증산을 해보자 하는 이런 계획입니다. 이것도 물론 금년에 여러 가지 기후 관계가 크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상태로 봐서는 금년도 농작에 대한 염려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모든 것이 순조롭게 되면 이 계획도 거의 달성하자고 보는데, 그러나 여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업들은 경제 건설 부문에 있어서 필요한 몇 가지 부문만을 여러분들에게 열거를 했지만, 그 밖의 사업들도 지금 현재 진행 상태로 보아 모든 것이 금년도 목표 달성은 무난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연초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지금 당면한 국가 목표는 자주 국방과 경제 건설이라고 지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1년 국방, 1년 건설. 내일과 같이 국교의 도발을 받고 있는 우리에서는 국방력 강화한 문제에 대해서 부사한 관심과 노력을 경사하지 아니면 안 되는 동시에, 또 궁극적인 우리의 성공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이 경제건설 사업도 조금도 잠시도 늦출 수가 없다. 국방과 경제건설은 어느 쪽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하는 것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4월 15일 동해 상공에서 일어나는 이 정찰기 사건 이후 한반도 주변에는 지금 여러 가지 무거운 기압들이 감돌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국민들이 보다 더 단결을 하고 결석을 해서 우리의 국가 목표 달성에 대해서 보다 분발하고 매진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 동아통신의 최대승입니다.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난 15일 북계는 동해 상공에 있어서 미 해군의 비무장 정찰기를 격추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 지역의 안보 문제와 특히 끝일 줄 모르는 북계 도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4월 15일 동해 상공에서 격추당한 121 미국 정찰기는 그동안 우리가 확인된 모든 정보와 그동안 우리가 수집한 여러 가지 확실한 근거에 의할 것 같으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문제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첫째는 이 비행기가 격추당할 당시에 있던 위치는 분명히 홍해 상공이었다는 점과, 또 이 121 정찰기가 그 당시에 북괴의 영공을
침범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행기를 공격을 해서 격추를 시킨 자가 바로 북한 괴뢰 공군이었다는 이 세 가지 사실이 확실히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은 이것은 틀림없는 국제법을 무시한 하나의 해적 행위라고 우리는 단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문명사회 통행되는 일반적인 규범의식이라든지 또는 사고방식으로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의 야만 행위이며 이것은 침략 행위라고 우리는 규정을 짓는다. 이번 사건이 비록 유엔군 관할 밖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는 하지만 이 사건은 직접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도 이 사건을 대단히 중대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이번 사건에 있어서 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피해 당사자인 미국 정부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그동안 우리 정부로서는 미국 정부가 취하는 모든 조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면서 사태 추이를 주시하고 지금까지는 침묵을 지켜왔습니다. 현재 이 시간까지 미국의 닉슨 행정부가 취한 모든 조치는 나로서는 대단히 현명하고도 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일부 미국 국민들이나 우리나라 국민들 가운데 있어서도 흥분한 사람들은 왜 이 미국 정부가 좀 더 즉각적으로 무슨 조치를 하지 이렇게 설명을 하냐 이런 불만을 하는 사람도 있을 줄 압니다만 그러나 미국 정부로서는 그동안 흥분된 국민 여론 속에 있어서도 자제력을 잃지 않고 신중하면서도 단호한 대응 조치를 하나하나 취해 나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매우 현명하고도 훌륭한 조치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지금부터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 물론 여기에는 앞으로 국가가 어떤 행동으로 나오겠느냐 하는 데 따라서 여러 가지 사태가 달라지고 조치가 달라질 줄 압니다만 문제는 앞으로 대단히 중요하다. 그동안 우리가 북한 고려로부터 이러한 여러 가지 불법적인 도발을 수없이 많이 받아왔지만 받아올 때마다 우리는 항시 자중을 하고 자제를 하고 참아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는 북교에 대한 우리의 자제와 인내도 이제는 거의 한계선에 도달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인내와 자제와 또 신중한 태도가 어떤 한계선을 넘었을 때에는 자칫 잘못하면 김일성으로 하여금 엉뚱한 오산을 하게 하거나 또는 오판을 해서 보다 더 위험한 어떤 분장난을 저지르지 않겠느냐 또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염려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국교의 만행에 대해서 자중을 하고 노력을 해왔다는 것은 이것은 결코 국교를 두려워서 참아온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 그들의 계략에 우리가 말려 들어갈 그런 염려도 없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신중을 갖고 자제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들의 속셈을 우리가 뻔히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 동해 상공에서 비행기 사고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거의 전쟁 광신병자처럼 되어 있는 김일성의 일당들은 이런 사건을 계획적으로 저질러서 여기에 대해서 만약 한국군이나 유엔군이 보복을 가하면 마치 전쟁을 우리가 먼저 도발한 것처럼 해서 전쟁 도발에 대한 책임을 우리한테 거꾸로 뒤집어 씌우겠다. 모든 책임을 우리한테다가 전가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자기들과 동맹국가인 중국을 소련에 이끌어서 육류와 같은 그러한 전쟁을 다시 유도하겠다 하는 것이 그들의
이란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불법적인 만행에 대해서 우리는 항시 자정을 하고 신중을 기하고 또 참아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적의 교략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자제가 필요하다. 또 이 자제를 하다가 보면 한도를 넘으면 오히려 적으로 하여금 더 큰 사고를 저질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긴 하지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인내와 자제는 반드시 한계가 명백해야 됩니다. 그 선을 했을 때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자제하고 인내하는 것이 아무 소용없는 짓이 되고 오히려 더 큰 불행을 가져오는 그런 결과가 된다. 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번 이 사태를 통해서 종전부터 우리가 항시 주장해오던 바이기는 하지만 새로운 사실을 또다시 재인식했다고 봅니다. 그것은 뭘 말씀하시냐 하면 이번과 같은 이런 북괴의 무모한 도발 행위가 또는 한반도 어떤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조그마한 충돌 사건이 삽시간에 전 동북아 지역의 평화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이러한 사태로 몰고 왔다. 즉 한반도 한 구석에서 일어난 사건이 결코 우리 한국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랍니다. 또한 우리 한국에 있는 휴전선을 우리 한국군이나 유엔군이 지키고 있는데 이것은 결코 우리 한국의 방만을 위해서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지역에 사는 모든 국민들이 다시 한번 깊이 인식을 해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최근 오키나와 군사기지 반환 문제를 둘러싸고 일본 국내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런 사태를 보더라도 오키나와 군사기지의 그 중요성, 동북아 지역에 있어서 우리 자유진영의 안전보장을 위해서 오키나와 군사기지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다시 한번 재인식을 해야 되더랍니다. 물론 이 문제에 있어서 오키나와라는 그 땅덩어리를 일본에 돌려준다, 반환을 한다, 또는 일본에 귀속시킨다, 시정권을 돌려준다 하는 이러한 일본의 내정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조금 더 대해서 타치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또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군사기지 그 자체만은 이것은 일본 사람들의 결정으로서 또 일본과 미국 두 나라 사이의 결정으로서 이것이 결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일본의 안전만을 위해서 있는 군사기지가 아니요 전 아시아 지역의 안전 보장을 위해서 이 군사기지는 절대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철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일부 일본 국민들 중에는 오키나와 군사기지를 그대로 두면 잘못하면 저희들이 전쟁에 말려 들어갈 그런 위험성이 있다. 그러니까 아야 이런 것까지 다 없애버리고 깨끗이 해버리면 이 지역에서 무슨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일본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말려 들어갈 염려도 없고 그저 구경만 하고 있으면 될 거 아니냐. 이러한 그 안해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얼핏 보기에는 대단히 야경 시작 같지만 아마 오늘날 모든 정세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대헌 문제는 지난번 공화당 총회에서도 논의된 것이고 또 야당에서는 반대 투쟁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일부 사회단체에서는 대통령 참전 금지 조항 철폐를 내용으로 한 대헌 추진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국의 가장 큰 이슈로 부각된 이 문제는 조속히 어떤 결정이 나지 않는 한 국론 통일을 저해할 염려가 있으며 또 나아가서는 국가 건설에도 적절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국민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에 모든 신경을 기울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면서 또 우리는 선거권을 행사했고 또 앞으로도 행사해야 할 국민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마땅히 정부와 여당의 견해를 들어야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 기자회견 때도 여러분들로부터 이런 질문 받고 이 문제에 대한
나의 개인적인 견해와 또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 문제에 대한 나의 심정은 그때나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헌법이라는 건 자주 고치지 않는 것이, 될 수만 있으면 자주 고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때도 얘기했고 지금도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헌법이라는 것은 꼭 고쳐야 될 필요가 있으면 고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 절차가 우리나라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런 절차를 합법적으로 밟아서 국민들의 의사를 물어서 결정을 하면 되는 것인데, 문제는 꼭 필요하다는 그 필요성, 또 고쳐야 될 정당한 이유, 이러한 것이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나로서는 그래도 이해한 바와 마찬가지로 내 임기 중에는 될 수 있는 헌법은 고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내 솔직한 심정이라는 것은 지금도 조금도 변함이 없다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밖에 개헌 찬성 소명을 하는 일부 사회단체가 있다. 또는 야당에서 개헌 반대 투쟁위원회를 구성했다는 얘기는 지상을 통해서 나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내에서 하고 있는 그들의 자유에 속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찬성도 할 수 있고 반대도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 우리 집권당은, 우리 공화당 수권의 대임을 맡고 있는 집권당이기 때문에 그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가, 당연한 중요한 문제가 산적해 있는 이 시기에 있어서 이러한 데 대해서 우리가 귀중한 시간과 정력을 낭비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당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식적인 이 거론은 하지 말라는 것을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고향방송 장준호 기자입니다. 권문교 해만 둘러싸고 빚어진 이른바 4.8 강명파동은 당 총재의 몇십 명이 되더라도 강력히 처단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5명의 의원이 지명됐고 그리고 원내 총무단에 물러나는 등 특당 조치가 일단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재신 대통령께서는 앞으로 지도체계 확립 등 당 운영에 대해서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공화당 창당 이래 그동안 고락을 같이 하던 또 평소에 가장 아끼고 신임하던 동지들을 제명을 한다 하는 것은 그 이유야 여하튼 총재로서 대단히 가슴 아픈 일이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의 앞날을 위해서 또한 4년 임기의 수권 정당으로서 국민들로부터 우리가 위임받은 막중한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당의 지도체제를 절대 약화시킬 수 없다. 또 당의 기강을 문란케 하는 이러한 대당적인 행위도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이러한 소신에서 일부 당원들의 제명 조치를 단행하는 것입니다. 국정 운영의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대통령의 입장이나 또는 집권당의 총재로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집권당의 일사불란한 이 지도체제, 기강의 확립이라고 나는 항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공화당에 있어서 이러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정당은 집권을 할 그런 자격이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공화당이 하나로 뭉쳐서 일사불란한 지도체제 하에 일치 단결해 나가더라도 우리가 맡고 있는 여러 가지 막중한 일들이 이거를 감당하기에 너무나 무겁고 벅찬데도 불구하고 하물며 당 일각에서 불평분자들이 어떤 서클을 맹글러가지고 당에서 말썽을 일가신다. 또 당의 주도권을 자기들이 잡기 위해서 분파작용을 일으켜가지고 사사건건 당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당 지도체제에 대해서 반기를 든다. 도전을 한다. 또한 당이 이것을 통제해 나갈 그런 능력까지 상실한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대단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건 비록 일단 공화당 자체의 집안의 문제뿐만 아니라 대단히 중대한 문제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정당이라는 것은 같은 이념 밑에 뭉친 하나의 조직체라고는 하지만
여기에는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모인 하나의 다양적인 그런 집단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당이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또 당의 어떤 그 당론을 종합하는 과정에 있어서 방침을 결정하는 그 어떤 사전 단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당원들의 중지를 모으고 당원들의 생각하는 유사와 견해를 충분히 개진할 수 있는 또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광장을 마련해주고 이러한 이견을 반영한다는 자체는 이 민주정당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당이 한번 업한 문제에 대한 당론이 결정이 되고 당의 방침이 확정된 연후에 있어서는 그 정당에 소속하는 모든 당원들은 비록 자기의 의사와 반하는 한이 있더라도 당의 방침에 따라야 되고 당론의 복종을 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근대 정당의 하나의 특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정당이 아니라 하나의 이것은 무슨 집단이거나 군중이거나 더 나쁘게 말하면 이건 정치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하나의 잡다한 어떤 그런 집단이지 이것은 정당은 아닙니다. 특히 집권당에 있어서 그 내분이 생겨가지고 또는 파벌이 생겨서 항시 당이 흔들리고 지도체제가 약화가 되고 당이 흔들흔들해서 갈 바를 모르고 한다는 것은 그 당 자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건 즉각적으로 전국 전체에 불안을 가져오고 커다란 이 불행을 가져오는 그런 결과가 된다고 나는 봅니다. 나는 내 임기가 끝나는 그 마지막 날까지라도 내가 맡은 이 막중한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 공화당이 국민로부터 위임받은 이 막중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당의 일사불란한 지도체제를 확립을 해서 침략자들로부터 조국을 수호하고 자주국방이라는 이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조국 근대화 작업을 위해서 전 심혈을 경주해 나가겠다는 소신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다짐을 하는 바입니다. 대구매일신문 윤선우 기자입니다. 앞으로 2, 3년 이내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무상 원조가 끝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에 따른 우리의 자립경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우리가 받고 있는 이 무상 원조는 조만간 끊어지리라는 것은 우리도 미리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2차 5개년 계획을 작성할 때에도 71년도쯤 가서는 일부 유효 농산물을 제외하고는 무상 원조는 끝날 것이라는 이런 전제하에 지금 2차 5개년 계획이 작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자립경제를 지향하는 우리 경제가 어느 때인가 가서는 남으로부터 받는 이 무상 원조는 끊어야 할 것입니다. 이건 미국 정부가 이 얘기하기 전에라도 우리가 자립할 수 있는 어떤 선까지 도달하면 이것은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될 그러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이나 국가나 자기 힘으로 꾸려나갈 수 없는 그런 힘이 약하고 어려울 때에는 친구나 남의 도움을 받는 것은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자기 힘이 생겨서 남의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자력으로서 걸어갈 수 있는 시기가 되면 그때는 자기 힘으로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나 남에게 의존하겠다는 이러한 그 위타심은 개인이나 국가에 있어서나 좋지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수년 동안에 우리 경제가 급속히 성장함에 따라서 오늘날 우리 한국 경제는 특히 우리의 경제 자립도는 과거보다도 크게 신장을 했습니다. 한 가지 숫자를 말씀드린다면 우리 한국 경제의 자립도가 1957년 이것은 여러분들이 아신 바와 같이 자유당 시절에 우리가 미국의 원조를 가장 많이 받던 해일 것입니다. 이해 우리 한국의 재정 자립도는 47%였던 것이 그동안에 지금에 와서는 금년 69년도에 우리나라의 재정 자립도는 92%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점차 이 자립도가 올라가서
앞으로 수년 내에는 우리는 남의 이런 그 무상 원조 없이 완전히 우리 살림을 우리 힘으로 꾸려나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완전히 자립할 수 있다. 물론 여기에 있어서 식량만은 아직까지 우리가 자급자족을 못하기 때문에 당분간 원조를 받아야 하겠지만 이것도 우리가 빨리 서둘러서 어떻게 하든지 빠른 시일 내에 식량의 자급자족을 일으켜가지고 이것도 자립을 해야 되겠다. 노력을 해야 될 줄 압니다. 보통 이 개발도상에 있는 국가들이 경제를 건설해 나가는 그 과정은 처음에는 자기 힘이 모자라기 때문에 우방으로부터 무상 원조를 받고 그 다음 단계에는 점차 무상 원조를 줄이면서 차관을 받아오고 다음에는 자기 나라에서 물건을 자꾸 만들어서 수출을 해가지고 외화를 벌여와서 자기의 경제 자립도를 높이고 이렇게 해서 그 다음 단계는 완전히 국제경제협력체제에 들어가서 그 일원으로서 물건을 맹글러서 팔고 또 사고 차관을 해오고 갚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하나의 항해일 줄 아는데 우리 한국 경제는 지금 그러한 과정을 순조롭게 지금 걷고 있다고 난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 미국의 무상원조, 연농산물을 제외한 무상원조, 작년도 무상원조는 약 2천만 불, 금년도도 대략 이런 수준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우리의 수출거라든지 우리가 매년 보여드린 외환 수입이라든지 이런 걸로 봐서 이것이 앞으로 2, 3년 내에 끊어진다고 해서 우리 한국 경제에 별 지장은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는 보다 더 이 수출을 증대를 하고 식량 증산에 힘을 써서 식량을 사오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외화를 써서는 곤란하다. 식량 증산을 일으켜야 되겠다. 그리고 모든 국민이 보다 더 소비를 억제를 하고 저축에 노력을 해서 우리 국력을 키우고 우리의 자립도를 높여야 되겠다. 이런 면에 있어서 정부나 우리 국민들이 모두 한마음 되어서 앞으로 노력한다면 앞으로 수년 내에 우리 경제는 완전히 자립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 경향신문사의 윤상철 기자입니다. 우리나라가 오늘과 같은 경제 성장을 이룩하는 데 있어 외부로부터 들여온 차관이 기여한 공이 크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다한 현금 차관이 인플레 현상을 유발한다든가 또는 상환 능력의 부족으로 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용관계에 금이 가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관련해서 앞으로의 정부가 취할 차관 정책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개발도상에 있는 국가로서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방대한 개발 투자 재원이 필요로 하고 또 이 투자 재원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으로부터 자본을 도입해야 되고 또 기술을 도입해야 된다는 것은 이건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경제 개발을 위해서 지난 수년 동안 외국으로부터 많은 외자와 기술 도입을 해와서 이것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는 것도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물론 개개인은 일부 불실한 기업체들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을 일부하신 점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외자 도입 정책과 기술 도입 외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기여한 그 기여도 이것은 누구도 이것을 낮게 평가할 수는 없으라고 봅니다. 우리나라도 초기에 있어서는 외자 도입에 있어서 주로 이 양적 면에 우리가 치중을 했다. 이런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양적 면보다도 질적 면에 더 치중을 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받아오는 데 있어서 보다 더 우리가 엄밀히 선택을 해서 양질의 질이 좋은 그런 외자를 받아들여야 되겠다. 차관 조건이 유리한 그런 외자를 들어가야 되겠다. 동시에 우리의 국제 수지를 잘 감안을 해서 우리 상환 능력과 잘 대조를 해가면서 무리하지 않는 그런 외자를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데 대해서 보다 더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이 점은 일부
한간에서도 외자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이 있는 줄 압니다만, 우리 정부 자체로서도 벌써 작년부터 이런 점에 착안을 해서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한 방침이 세워졌고, 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런 것이 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청와대만 하더라도 비서실에 이 문제만을 위한 어떤 방안 하나 만들어서 외자 도입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하나하나 전부 체크하고 이런 정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런 점을 등한히 하고 있지 않다는 것만은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최근 우리나라 일부 층에서 외자 도입 정책이 잘못됐다. 특히 원리금 상환 능력의 한계를 넘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71년에 가면 한국엔 뭐 외자가 바닥이 난다. 뭐 빚만 잔뜩 짊어졌다. 이런 그 소리들을 하는데 이건 잘 모르는 얘기들입니다. 물론 현재 우리의 이 외자 도입 정책이 정부가 낙관만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관할 필요도 난 조금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외국에서 빌려온 외채는 재정차관과 상업차관을 전부 합쳐서 약 15억 불이 됩니다. 정확하게는 15억 1,몇백만 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과거 수년 동안 우리나라의 이 실적과 또 앞으로의 우리의 이 국제수지의 전망으로 봐서 절대 우리가 상환 능력을 초과한 그러한 무리한 외자 도입이 아니었다는 걸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일부 이런 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한 사람들이 어떤 숫자를 가지고 그런 소리를 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숫자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통 이 외채에 대한 상환 능력을 따질 때 어디다가 기준을 두느냐. 능력이 아직도 있다. 능력을 오버했다. 초과했다. 하는 그 기준이라는 것은 보통 이 국제 관료로서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외국에 갚아야 될 상환, 원리금 상환액은 금년에 우리가 버려 들어오는 외환 총액에 비해서 10%선을 넘지 않으면 이것은 정상적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만약에 금년에 우리가 외화를 상품 수출이나 무역외 수출이나 무슨 관광 수입이나 해서 우리가 가령 10억 불을 번다고 하면 또 그동안에 우리가 차관해온 외채에 대한 원리금을 금년에 어느 정도까지 갚으면 딱 안 맞느냐. 가장 정상적이냐. 10%니까 1억 불을 넘지 않는 선이면 이것은 무리한 것은 절대 아니다. 1억 불을 넘어서 우리가 버린 것은 금년에 10억 불밖에 안 되는데 갚아야 될 돈이 2억 불이나 3억 불이나 될 때는 이것은 벌써 원리금 상환 능력을 벗어났다. 좀 무리한 차관을 해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1억 불 선 이내에 있어서는 이건 무리하지 않다. 특히 최근에 세계은행과 IMF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내온 이 보고서에는 한국의 여러 가지 경제 체질과 형편으로 봐서는 한국은 앞으로 이 상환율이라기보다도 뭐라 그럴까 이거 상환 부담률이지. 이것을 13%에서 15%까지 가더라도 이것은 괜찮겠다 하는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지금 앞으로 상환해야 될 것은 앞으로 70년, 71년, 72년 이것은 전부가 10%선 이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그렇게 야단 벅석해서 지금 떠들 필요는 없다. 물론 앞으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차관에 있어서 엄선주의를 채택을 하고 질에 있어서 조건이 불리하거나 이자가 비싸거나 상환 기한이 짧거나 하는 이러한 단기 상업 차관 이러한 것은 가급적 이것은 억제를 하고 양질의 외자를 들여오는데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정부가 보다 더 앞으로는
관심을 가지고 또 도입해온 외자에 대한 사후 관리를 보다 더 철저히 해서 상환에 지장이 없게끔 한다. 이런 것은 물론 필요합니다만 현재 선으로 봐서 우리의 차관이 무슨 그렇게 한도를 넘었다. 상환 부담률의 선을 초과했다. 이런 일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개발도상에 있는 나라가 특히 우리나라 같은 형편에서 우리 자체 자본이 빈약한 나라에서는 도저히 외자를 많이 들여와야 됩니다. 문제는 그 외자의 질이 문제겠죠. 또 그것도 앞으로 우리가 갚을 능력이 상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잘 검토해야 된다는 것. 역시 외국 사람이 우리에게 차관을 줄 때는 그 사람들이 덮어놓고 한국에다가 돈 꿔달란다고 무작정하고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보다도 더 그런 내용을 엄밀히 따진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한국이 이만한 걸 차관을 해주면 여기다 이자를 이만큼 붙여가지고 앞으로 10년이면 10년 꿔주면 과연 한국이 상환 능력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그 사람들의 우리나라에 앞으로 있어서 여러 가지 국제 수지에 대한 전망이든지 현재 외환 보유고를 하든지 수출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검토를 해서 이것은 한국이 충분히 상환 능력이 있다 할 때 차관을 해준 것이지 그것을 검토하지 않고 차관 능력이 없는데도 덮어놓고 차관을 해준 법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차관 외채를 들여온 것이 10억 불이라고 했는데 한 가지 과거의 통계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겠습니다. 1959년에 우리 정부가 외국에서 꿔들은 총 외채가 1200만 불입니다. 이건 전부 재정차관입니다. 상업차관은 하나도 없습니다. 1960년에 500만 불입니다. 이것도 재정차관입니다. 1961년 300만 불. 이게 5.16 혁명이 나기 전에 우리 정부가 자유당, 민주당 시절에 외국에서 꿔온 차관이 전부 얼마냐? 합쳐서 2천만 불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유당 때나 민주당 정부 때도 당시 정부가 경제 건설을 하기 위해서 외국의 차관을 들여오려고 무한히 애를 쓴 것을 우리는 알지만 왜 못 들어왔냐? 그 당시에 한국의 경제 형편이나 우리의 외환 사정이나 국제 수지나 수출 능력이나 이런 걸 봐서 한국에 꿔줘봤자 이건 번전 날라간다. 이건 받을 수 없으니까 이건 꿔줄 수 없다. 차관 안 해준 겁니다. 오늘날 이만큼 우리가 들어온 거는 역시 우리나라에 그만한 외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 능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가져올 수도 있는 거고 외국에서 이런 걸 또 차관도 해준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로서는 어디까지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부터는 양적 면보다도 질적 면에 치중을 해서 원선주의를 하고 외자 도입에 대한 사후 관리라든지 상환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엄밀히 검토를 해서 관리를 자세히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사이 월남전 해결을 위한 움직임에 있어서 파리 평화회담은 그 공식적인 협상 테이블에서는 이렇다 할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공식적인 이면 접촉을 통해서는 비교적 어느 정도의 진전을 보아오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월남전 해결에 있어서 어떠한 전망을 가지고 계신지, 또 일단 월남에서 종전이 됐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로서는 군사경제적인 면에서 어떠한 대응책을 가질 수 있겠으며, 또 전후 복구 사업 같은 것에 어떠한 방법으로 기여할 수 있겠는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현 사태에서 내가 보는 현 시점에서 월남 사태를 보는 이 전망은 나로서는 대단히 불투명합니다. 물론 여기는 불투명한 것이 있고 또 확실한 게 있고 밝은 면이 있고 좀 어두운 면이 있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히 우리가 알 수 있고 밝은 전망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군사작전 면에 있어서의 연합군이 지금 압도적으로 공산 측을 보다도 더 우위한 그런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산군의 전투력은 나날이 약화되어 가고 있다. 최근에 들은 보고에 의하면 북월매에서 월남에 보내는 그 군대 중에
완전히 여자로서만 편성된 이런 부대들이 최근에 몇 군데서 발견했다 하는 그런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원명이 인적 자원이 완전히 고갈되었다고 우리가 보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이런 인적 자원 면에 있어서도 북원명이 지금 상당히 그런 어려운 입장에 있다. 또한 금년 연초 소위 말하는 춘기 공세라고 그럽니까? 이것도 작년의 구정 공세에 비하면 이것은 적이 월등하게 약화되어 있다. 그 공세 압력이라는 게 극히 약화되어 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월남 공화국 정부가 점차 안정되어 가고 있고, 또 정부의 통제력이 나날이 더 이제 확대되어 가고 있다 하는 것도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월남군의 전투력이 과거보다도 월등하게 강화됐다. 그래서 미군 부대들이 맡고 있던 임무를 점차 월남군에게 이양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 이런 한 서너 가지 부분은 우리가 볼 때 밝은 전망이고 확실히 알 수 있는 문제지만, 파리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회담이라는 것은 아직까지는 대단히 불투명하고 앞으로 어떻게 이것이 진행될는지 매우 전망이 확실치 못합니다. 종합적으로 말씀해서 정전보다 근본적으로 무슨 변경이 됐다는 것은 없고, 파리 회담은 공산 측의 이 무성의로 말미암아 쌍방이 지금 그저 평행된 그런 주장을 그대로 걷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그런 파리에서 하고 있는 회담보다도 별도 무슨 비밀 회담 이런 것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것은 아직까지 밝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용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피아 쌍방이 적이나 우리 측이나 미국이나 월남이나 원몽이나 전쟁을 빨리 끝마쳤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양쪽에서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또한 공산 측의 이 전쟁 수행 능력이 거의 이 한계에 다다랐다. 이런 점으로 미뤄볼 때, 또 미국의 닉슨 행정부가 들어간 지 이제 불과 한 3개월밖에 안 된다만, 앞으로 수개월이 지난 금년 여름쯤 되면 쌍방에 있어서의 타협점을 찾지 않을까 하는 이런 전망도 없지는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청년들이 여기 가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빨리 전쟁이 끝나서 우리 청년들이 무사하게 모두 다 본국에 돌아오기를 우리는 갈망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평화라든지 협상이라든지 휴전이라는 것이 우리의 일방적인 소망만 가지고 이루어지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조심을 해야 될 점은 적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평화와 휴전을 가져오기 위해서 너무 조급하거나 초조한 그런 기색을 조금 더 보여서는 안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난 기회 있을 때마다 미국 측 인사들에게 늘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런 초조하거나 조급한 그런 기색을 보이면 적은 오히려 더 버티고 이 전쟁을 더 오래 질질 끌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전후에 있어서 군사, 경제면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지원 대책. 이 문제는 우리 정부 내에서 벌써 금년 연초에 관계 부처에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돼서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은 6.25 전쟁을 통해서 전후 복구 사업과 경제개발 계획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월남에서 앞으로 휴전이 된 이후에 전후 복구 사업이라든지 또는 전후 경제개발 사업에 한국이 여기에 참여하는 것은 월남을 위해서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정부가 수립한 이 계획의 세부를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우리나라의 건설업자들이 월남에 진출을 해서 월남의 전후 복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 또는 두 나라 실업인들이 합작으로서 사업을 하는 그러한 사업들, 또는 농업기술조사단을 파견해서 개발 사업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이라든지, 또는
월남의 기술자들을 우리 한국에 불러와서 한국에서 기술 훈련을 시켜주는 일 등등 이러한 문제들도 우리는 이 계획에서 고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께서는 그 6.25 때와 같이 국제가 전면적인 경제 공격의 가능성을 아직도 내포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또 미국이 사건 발생 후 70일 기동함대를 동해에 진입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막중한 군사력이 언제까지나 동해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 철수 시기라든가 그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북해가 6.25 같은 그런 전면전쟁을 선제 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아까도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만, 김일성이가 지금 대한민국 적화에 대한 기본 전략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난 한 세 가지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마 틀림없으라고 봅니다. 첫째는 종전과 같이 남한에다가 간첩이나 무장공비나 게리라나 이런 것을 자꾸 침투를 시켜가지고 치안을 교란하고 민심을 불안케 해서 한국이 어느 시기 가서는 내부에서 스스로 와해가지고 넘어지게끔 이렇게 맹글러 보자 하는 그런 전략이 있을 겁니다. 이건 앞으로도 계속될 북교가 계속 이런 짓을 하려고 보는데, 또 한 가지 방법은 어떻게 하든지 한국과 미국, 한미 간에 이간을 붙여서 미국 사람들로 하여금 한국에서 손을 떼게 하고 대한민국과 북교가 1대1로 대결을 한다. 그렇게 했을 때는 자기들이 승산이 있다. 이렇게 아마 보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공해상에서 비행기를 격추시킨 이런 불법 사건을 저지른다든지, 작년에 1월 21일 이 청와대 기습 사건 같은 이런 일을 저질러가지고 결국은 우리 한국군이나 유엔군이 이쪽에서 보복을 하게끔 유치를 해서 보복을 받으면, 그러니까 청와대 사건 같은 것도, 이 청와대 사건이라는 건 남한에서 자연적으로 일어난 하나의 폭동인데, 오늘 이것을 자기들한테 뒤집어 씌운다. 자기들 보는 일이 전혀 없다. 이쪽에서 우리가 보복한 것은 이건 대한민국과 유엔군이 먼저 전쟁을 도발한 것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중공이나 소련은 이제 끌어내자. 그래서 6.25 같은 그런 전쟁을 하면 자기들도 상당한 피해를 각오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북교가 이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김일성이 좀 생각하고 있는 전략이라는 것은 그런 세 가지가 아니겠는가. 그러나 김일성이가 지금 여기 아직까지 우리 한국군과 유엔군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이상 소련과 중공을 끌어내지 않고 단독으로 전면 공세를 전쟁을 하겠느냐, 또 할 능력이 있느냐, 이것은 내가 볼 때는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런 짓은 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든지 자기들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중공이나 소련을 여기다 끌어내야 되겠는데, 끌어내는 그런 구실로서는 자기들이 먼저 이래 건드려 놓고 이쪽으로 하여금 보복을 하도록 해서 전쟁을 먼저 시작한 것은 유엔군이다, 한국군이다, 이렇게 해서 끌어들여오자, 그런 수책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은인자중하고 자제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고 참아왔다는 것도 저게 이런 계략에 말려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참았다고 얘기하는 거겠습니다. 또 한 가지, 동해안에 와 있는 지금 미 7함대, 미 7함대 주력이 70일 기동함대라는 것이 지금 동해안에 좀 집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대가 언제까지 저기 있겠느냐? 이것은 지금으로서는 언제까지 저게 있겠냐 하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닉슨 대통령이 예전에 이번에 취한 이 조치를 중간 조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다음 단계 어떠한 조치가 반드시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 단계 조치는 북교가 앞으로 어떠한 행동으로 나오느냐 하는 문제에 따라서 여러 가지 많이 좌우대조한 것도 아까 얘기했습니다. 그 결과를 봐서 동해에 와 있는 이 7함대가 언제까지 여기에 머물게 되겠느냐,
하는 문제도 급기가 속에서 입전증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